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욕망 특집 미셸 푸코 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어느덧 이제 딱 두 단원 남았네요. 이제 욕망 특집도 이제 나중에 오늘 미셸 푸코를 하고 다음 둘레집 편을 하면 이제 일단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 저도 지금 이 정경각 교수님의 이 욕망의 통제와 탈주라는 이 책을 통해서 사실 우연히 헌책방에서 사게 된 책이고, 그리고 책에 뭐 엄청나게 뭐 어렵다거나 대신 어렵지 않은 만큼 크게 막 깊이가 있고 이렇진 않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 흐름 자체를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선택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도 오늘 이 미셸 푸코 편을 보면서 그래, 이전에 또 나름 저도 잘 정리가 안 됐던, 잘 몰랐던 부분들도 오히려 이 책을 통해서 정리된 부분들도 또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미셸 푸코라는 이 학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셸 푸코 권력과 욕망의 주체. 일단은 주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푸코의 사상은 여러분 세 단계로 일단 나누실 수 있습니다. 예, 푸코의 어떤 사상적 편력은 우선 그 중요한 시기마다 방법적인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 1960년대의 초기의 어떤 미셸 푸코는 지식의 구조적 특성에 중점을 둔 고고학적 분석을 합니다. 뭐 일단은 지금 당장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셔도 오늘 수업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지식의 구조적 특성에 지식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 구조적 특성에 일단 중점을 둔 어떤 고고학적 분석이 1960년대의 흐름이라면, 푸코의 두 번째 단계는 1970년대죠. 지식과 유착하는 권력, 이제 권력이 들어와요. 이 첫 번째 단계는 지식의 구조적 특성을 다뤘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그 지식과 유착하는 권력이 작용하는 그 양식이 무엇인가, 권력이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거기에 중점을 뒀던 계보학적 분석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분석을 넘어서서 계보학적 분석으로, 그리고 세 번째 단계 1980년대 단계는 이제 푸코의 말기예요. 푸코가 결국은 오래 살지 못하고 좀 빨리 죽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쓰고자 했던 이론의 정리를 다 끝내지는 못했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이 마지막 단계를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자아의 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까지는 그게 큰 전환이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뭐 고고학적 분석이든 계보학적 분석이든 나중에 이제 1차적으로 저희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보기에는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지식의 구조적 특성을 나중에는 이 권력과 지식에 대한 관계로 좀 더 확장해 낸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데, 이 세 번째 단계인 부분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아의 어떤 전환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아의 힘을 갑자기 강조하게 되는데, 이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어떤 푸코의 분석 방법과 상당히 좀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단절적 측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비판도 받고 있고요. 어쨌든 푸코는 특정 권력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다. 어떤 특정 권력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을 주체로 구성하는 권력의 상이한 양식을 역사적으로 규명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인간을 주체로 구성하는 그 권력이 대체 뭐냐? 그 권력의 근데 그 양식이 다르더라, 시대별로. 그래서 그 권력의 상이한 양식을 역사적으로 규명하려고 한 게 일단 푸코의 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성욕조차도 역사적으로 구성된 욕망으로 봅니다. 즉 주체는 선언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푸코도 근대의 의식적 주체를 이제 비판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데카르트의 어떤 주체 개념, 이성에 대한 개념들을 저희 욕망 특집을 통한 학자들이 어떻게 비판해 오는지를 보고 있는 셈인데, 미셸 푸코 역시 주체는 선언적으로 이미 먼저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성되는 거다라고 푸코도 분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근원주의의 해체, 이 근원주의가 어떻게 해체되는지를 살펴본다면, 이제 일단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이면 1945년이죠. 2차 대전 이후 프랑스는 현상학과 실존주의가 확산된 상태였습니다. 일단은 뭐 현상학과 실존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뭐 자세하게 정리하기는 어렵지만요. 지금 시간은 이제 그 파트가 아니니까요.
어쨌든 근데 시대적 흐름을 대비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현상학과 실존주의가 굉장히 유명했다. 보통 이제 현상학 하면은 이제 후설까지 올라가는데요. 결국은 현상학과 실존주의에서 지금 공통분모로 잡을 수 있는 게 의식적 주체다. 그러니까 의식적 주체인 인간의 정신적 요인을 강조하는 게 또 당시에 이런 현상학적인 당시 마르크스주의나 어쨌든 뭐 사르트르 같은 학자가 대표적이었다. 그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이제 실존주의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와 정신과 어쨌든 그런 의식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차이가 있다라면 실존주의는 기존의 어쨌든 그래도 서구 철학들이 좀 거대 담론, 어쨌든 좀 추상적인 사랑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인가, 뭐 이런 식의 추상적인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다뤘다라면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런 추상적인 어떤 그 거대 담론보다도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나, 지금 살아있는 나죠. 지금 여러분 그 만져지는 우리의 지금 육체성 있죠? 우리의 살.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의 현실의 지금의 어쨌든 이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존주의는 거대 담론보다는 뭔가 이 개별적인 나, 그래서 개별적인 나의 의식, 나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현상학과 실존주의는 보통 이제 함께 그 세트로 어우러져서 그 우리나라 그 책으로 그 박이문 교수님이 있어요. 이 현상학 쪽에 관련돼서 아마 권위자이신 것 같은데 이 박이문 교수님이 쓴 현상학과 실존주의라는 죄송합니다. 제가 제목을 잘못 알았네요. 현상학과 분석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이 현상학의 어떤 흐름인지를 좀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이 박이문 교수님 이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상학과 실존주의는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는 과정에서는 인간을 의식적 주체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 의식적이고 자율적 선택의 주체로 규정하고 인간 의식을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일단 삼고 있다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 철학은 조직화되는 자본주의 체제와 경직화된 관료 체제 등의 구조적 요인과 제도적 속박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계가 드러났다. 시대 자체가 이제는 이제 그렇죠. 이 지금 인간을 의식적 주체로 두고 자율적 선택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인간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계속해서 뭔가 이제 이 체계화되는 거죠. 자본주의 시스템이 굉장히 강화되고 오히려 이제 사회의 어떤 범주와 규모 자체가 더 커지고 있는 지금 이 2차 대전 이후의 세계를 봤을 때 결국은 이 시대적인 사회 분석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조적인 요인과 제도적 속박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요. 그 정반대의 계열에 우리는 구조주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조주의라 하면 결국은 말 그대로 지금 우리의 의식적인 실천도 결국은 무의식적 구조의 효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늘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이런 현상들도 사실은 뭐 그때그때 다른 게 아니라 그 이면을 보면 구조가 같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면에 있던 모든 구조를 살펴보는 것. 여기서 사례로 나온 게 레비스트로스의 문화인류학에서 이 구조주의가 시작이 된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의 이제 문화인류학자인 이제 문화인류학적 분석에 의하면 우리가 보통 서양과 야만, 서구와 동양을 문명과 야만 뭐 이렇게 식으로 막 분류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레비스트로스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통 야만이라고 폄하했던 이제 그들에 대한 삶들을 연구해 보니까 사실은 구조적으로 같은 동일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레비스트로스는 밝혀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20세기에 현상학과 실존주의가 한참 유행할 때 그 부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나온 게 이 구조주의의 흐름이고 사실 이제 이 구조주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철학과 굴뚝청소부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구조주의에 대한 계열이 당시에는 이제 알티세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적 막스주의, 또 락강도 구조주의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인 우리 언어를 통해서 분석해냈잖아요. 그래서 락강의 언어학적 분석도 일종의 구조주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푸코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학과 실존주의의 계열도 비판하고 구조주의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현상화과 실존주의는 자, 다시 정리하면 개별의식과 자유를 중시했다고 했죠. 근데 구조주의는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구조주의는 시대를 초월해서 사실 이제 모든 게 또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일종의 어떤 결정론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현상화과 실존주의가 자유를 중시한다면 구조주의는 우리가 그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결정론적 요소가 있죠. 푸코는 이 양자를 다 비판한다. 그래서 푸코의 지점은 역사적 구조주의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 그러니까 푸코의 입장은 일단은 현상학과 실존주의를 더 대비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푸코 자신도 결국은 우리 주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가를 연구한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코가 기존의 구조주의와 다른 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기존의 구조주의는요. 시대 자체를 다 초월하는 절대적인 거죠. 어떤 더 보편적이고 그런 어떤 구조를 찾았다라면 푸코라는 건 시대와 시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성 안에의 구조주의, 그래서 역사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시대의 구조와 지금 시대의 구조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푸코의 이러한 방식을 역사적 구조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현상학과 실존주의의 자유를 비판하고 또 기존의 초월적인 구조주의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그 중간적 지점, 정확한 중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푸코도 구조주의 계열에 좀 더 가깝죠. 현상학과 구조주의 두 계열 모두 다양한 현상을 획일적으로 설명한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현상의 고유성과 이질성 및 차이가 중요한데도 이를 무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현상학과 구조주의 두 계열 모두 한계가 있어요. 자, 물론 인간을 선험적 주체나 의식적 주체로 보는 현상학, 실존주의와 같은 인간 중심주의 철학은 철저하게 거부한다는 점에서 구조주의에 좀 더 가깝지만 그럼에도 레비스트로스처럼 초역사적인 불변적 보편적 구조를 인정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인간의 일상적 실천은 그래서 개인의 의식작용도 초역사적인 구조의 반영도 아닌 셈입니다. 자, 인간의 일상적인 우리의 그 실천은 개인의 어떤 의식작용만으로도 볼 수 없고 그렇다고 초역사적인 구조의 반영으로도 읽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역사적 시대마다 우리의 사물인식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시대 고유의 무의식적 구조가 있다라고 푸코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역사적인 시대마다 우리의 사물인식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시대 고유의 무의식적 구조가 있다. 또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과학 철학사죠. 과학 철학사에서도 도머스 쿤이 마침 패러다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에서도 그 시대성에 대한 진리가 있거든요.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 이렇게 보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푸코도 어떤 흐름 이런 인문학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이런 역사적 구조주의를 들여왔다라는 건 굉장히 시의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역사 철학을 강조한 헤겔과 막스와도 다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냐면 일종의 이제 역사성을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헤겔과 막스의 이제 그 변증법적인 유물론 그런 부분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 철학을 강조했던 헤겔과 막스와도 그렇다고 같진 않다, 다르다. 왜냐하면 헤겔과 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 것에서 변증법적인 도출을 통한 어떤 목적론적 역사관을 가져요. 쉽게 얘기해서 그 이전 시대의 것이 그 다음 세대에 어쨌든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를 이해하려면 그 전 시대에 어떻게 정반업적 과정이 어떻게 변증법적으로 움직여 왔는지를 유추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푸코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역사 철학의 흐름과는 다르다. 푸코는 오히려 헤겔과 막스식의 어떤 변증법적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니체적 방식에 가깝다. 그럼 그건 뭐냐? 역사적 사건들 각각의 이질성, 그리고 그 각각의 차이, 각각의 고유성을 어떤 인과적 추론 없이 그대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래서 헤겔과 막스의 또 역사 철학과도 다르다. 오히려 니체적으로 그때그때의 차이, 그때그때의 고유성을 인과 추론 없이 드러냈다라는 거죠. 결국 당시 역사의 연속성과 진보에 대한 계몽주의적 기획에 대해 환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셈입니다. 그렇죠. 지금 푸코의 개념에서 본다면 역사의 연속성도 의미가 없고 그러면 서구사에서 얘기하는 그 진보관도 의미가 없어요. 진보사관도. 헤겔의 절대정신이나 막스의 계급모순과 같은 궁극적인 그래서 근원도 비판하면서 헤겔은 역사의 변화를 절대정신의 어떤 그 뜻으로 봤고요. 막스 같은 경우에는 계급적 모순이 그것을 이뤄내고 있다라고 시대의 변화를 이뤄낸다고 봤는데 그런 궁극적인 근원 개념도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배제된 타자의 소리를 오히려 드러내려고 하고, 역사 속에서 그동안 억압되어 왔던 배제된 타자의 소리들을 드러내려고 하고, 다양한 현상을 그 자체로 내보내고자 한 거죠. 자, 어쨌든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제 푸코가 제시했던 용어들을 좀 더 익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론과 에피스테메라는 개념을 한번 배워보죠. 자, 기존의 모든 사회 이론을 비판하는 푸코. 절대적 진리나 지식, 보편적인 본질, 역사의 목적, 선언적인 주체 모두를 거부합니다. 역사는 불연속적이고요. 진리나 지식 및 주체는 언어적으로 구성된 거다라고 봤습니다. 결국은 정상과 비정상, 또 미와 추함, 진리와 허위를 구별하게 해주는 초역사적 기준이라는 건 없다. 단지 언어적으로 구성될 뿐이다라고 봅니다. 각 시대 고유의 언어적 실천을 통해 사회적 의미가 구성된다고 보는데, 이처럼 언어, 구체적 현실에 관해 제도적으로 실천되는 언어를 푸코는 담론이라고 봅니다. 디스커스라고 보통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이 담론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담론, 각 시대 고유의 언어적 실천을 통해 사회적 의미가 구성된다고 보는데, 이처럼 언어, 구체적 현실에 관해 제도적으로 실천되는 그 언어를 담론이라고 한다. 여기서 언어는 개인이 의식적으로 선택 구사하는 그런 언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어휘를 쓸까 이렇게 내 개인이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의 이 담론은 결국은 한 개인의 개별성을 넘어서 현실적 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실천되는 언어를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실천되는 언어. 그럼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자, 병원, 감옥, 학교 등 각 분야에 제도화된 언어가 있어요. 질병과 건강. 병원은 질병과 건강에 대한 의학적 용어를 쓰죠. 그리고 감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탈과 정상에 대한 개념에서 여러 가지 법적 언어를 쓸 거고요. 학교라는 것도 어떤 교칙을 통해서 또 학문적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분야에 제도화된 언어가 결국은 이렇게 진리와 오류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항상 권력적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담론은 몇 가지 주요 의미를 갖는데요. 첫 번째, 사회를 이루는 모든 영역의 제도와 그 실천은 각 영역 고유의 담론에 의해서 일단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회를 이루는 모든 영역의 제도와 그 실천은 결국 각 영역 고유의 이 담론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 경제 담론과 윤리 담론은 각기 그 특유의 규칙이 있는 만큼 특정 영역의 담론이 또 다른 담론을 규정하거나 환원시킬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미셸 푸코는 막스의 경제 환원론을 비판하는 거죠. 왜냐하면 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제적 분야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나 정신적이거나 여러 가지 종교적 분야까지 다 분석하려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푸코가 보기에는 그 영역별로 다르다. 각자의 담론이 다르기 때문에 영향력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담론은 선택과 배제의 힘을 갖습니다. 담론을 통해서 권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작 권력 의지를 은폐한 채 진리성을 표방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낸다라는 거죠. 사실 그 이면에는 권력 의지니까 진짜 진리가 아닌 거죠. 단지 담론에 의해서 권력이 작용되는데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우리는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론은 누군가 뭔가를 선택한 만큼 무언가를 배제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담론이 등장하는 곳에는 그것으로 인해 선택된 자와 배제된 자들 사이에 결국 대립과 투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는 합의를 통해 정의와 진리를 도출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이라는 하버마스의 담론 개념과는 그래서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론 개념을 얘기할 때 나중에 이 독일 철학자입니다. 하버마스는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어쨌든 그 후대 계열이죠. 그래서 일단 의사소통의 합리성, 합리적 의사소통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거기서 정의와 진리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이 담론을 보통 하버마스가 얘기를 하는데, 푸코의 담론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담론이 등장하는 곳에는 선택된 자와 배제된 자들 사이에 대립과 투쟁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하버마스의 담론 개념과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담론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이 담론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고 그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 여성에 대한 역할과 규정이 시대마다 달라지듯이 담론은 바뀐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규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론이 바뀌면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진리라고 규정하는 것들도 바뀔 수밖에 없다. 왜? 사실은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담론의 특징을 지금 네 가지를 간단하게 봤어요. 사회를 이루는 모든 영역의 제도와 그 실천은 그 영역 고유의 담론에 의해서 구성되니까, 이 담론이라는 건 그 영역을 넘나들지는 않고, 그러면서도 담론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배제하는 힘을 만들어내면서 그 선택과 배제의 그 당사자들은 대립과 투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 담론은 또 시대마다 또 달라진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의학적인 담론, 윤리적인 담론, 또 정치적 담론 등 다양한 제도 영역에서 통용되는 담론들이 각기 다양성을 갖지만 이 담론들을 관통하는 시대적 규칙이 있다고 또 푸코는 보고는 있다. 자, 이 중요합니다. 여기 색깔이죠. 분명히 아까 시대에 초월한 어떤 것은 없다고 얘기해 놓고 이 시대적 규칙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자, 구분을 하셔야 돼요. 시대 자체를 이 시대와 다음 시대, 이전 시대를 포괄하는 어떤 지금 초월성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때그때 달라진다. 다만 이 시대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담론의 영역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의학적 담론이 있고 윤리적 담론이 있고 정치적 담론이 있다. 즉 다양한 제도는 그 시대 안에 다 있죠. 한 시대 안에 여러 가지 제도 영역 속에서 다양한 담론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담론들을 관통하는 시대적 규칙은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규칙.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넓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 시대를 관통하는 규칙이 있는데 바로 그게 에피스테메입니다. 푸코는 그것을 에피스테메라고 칭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 단어가 어디에 있지 하면서 뭐 굳이 사전을 찾으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이건 학자가 나름대로 구성한 단어니까요. 역사적 시대마다 그 시대의 담론을 일정한 방향으로 틀짓는 시대 고유의 무의식적 조건이다. 게다가 이것도 의식적인 것도 아니야. 그런 시대 고유의 무의식적인 조건, 그 역사적인 어떤 선험성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미 그 자리를, 그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조건을 에피스테메라고 한다. 그래서 주체는 의식적 존재라기보다는 결국은 무의식적 에피스테메에 의해 조건화된 담론으로 구성되는 존재다.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주체를 구성한다라는 그 표현보다 좀 더 문장이 어려워졌죠. 이제 이미 우리가 에피스테메의 개념을 이제 알게 되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이제 다시 재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푸코는 주체는 의식적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에피스테메에 의해 조건화된 담론으로 구성되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시대 고유의 에피스테메에서 다양한 담론이 나오고 이 다양한 담론 속에서 주체가 구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그 푸코의 3단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푸코는 고고학적인 분석과 계부학적 분석과 나중에 이제 자아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고고학적 분석에 있어서 일단 푸코는 시대를 3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구분법이 제가 보통 얘기하는 근대와 현대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어서 푸코가 얘기하는 이제 첫 번째 시대는 르네상스 시대고요. 르네상스는 보통 중세와 어쨌든 그 17세기 이전에 이 사이에 끼어 있는 나름대로 어떤 그 유럽의 어떤 예술 혁명적인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해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어떤 그 부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르네상스 시대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고전주의 시대라고 해서 17, 18세기 딱 이 두 세기를 먼저 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푸코가 보기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고전주의 시대, 그리고 이제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입니다. 지금까지가 아니에요. 19세기부터 해서 20세기 초까지를 현대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벌써 21세기니까 탈현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여하튼 그래서 푸코는 일단은 르네상스 시대에는 유사성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 유사성, 고전주의 시대는 어떤 표상의 시대로 보고 있고, 표상, 현대는 인간주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르네상스 시대에 에피스테메가 있겠죠. 그 시대를 풍미했던 에피스테메가 있을 텐데 사물을 유사성의 관점에서 파악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사물을 유사성의 관점으로 봤다. 즉 전지전능한 신과 비교했을 때 신은 유사하다고 보기에는 너무 초월적인 존재이니까 전지전능한 신과 비교했을 때 우리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의 차이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유사하다라고 본 거죠. 뭐 인종이나 뭐 특색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결국은 신과 대비했을 때 인간 자체 안에서는 유사성의 의미로 우리는 다 받아들였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실제로 푸코가 광기 역사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서 이제 그 시대에는 이 광인과 정상인도
별로 이렇게 구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사성의 틀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광인도 정상인과 별로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광인들은 비교적 르네상스 시대에는 자유를 누렸고 뭔가 이제 이 낙인 찍히거나 배제되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고전주의 시대에 들어서 17, 18세기에 들어서 동일성과 차이를 중심으로 한 표상의 에피스테메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성을 강조하는 시대죠. 사실은 17, 18세기는요. 그러니까 이성을 인간됨의 표상으로 예찬한 만큼 이성 자체가 인간됨의 표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일종의 이미지니까 이성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구분될 수밖에 없고 그럼 광인은 이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광인은 그때부터 배제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주의 시대의 에피스테메는 표상의 에피스테메인 만큼 이성 중심의 표상의 에피스테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광인들은 이제 같은 인간으로 인정될 수 없었다. 그러면서 광인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감금이 있었고 또 강제 노동의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근데 그것도 많이 가지는 않게 돼요. 결국은 여러분 이제 19세기 초나 20세기 되면서 이제 인간을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에피스테메의 시대가 됨으로써 인간 그 자체를 중심으로 보는 인도주의와 박애주의 사상이 확산됐다. 광인을 의학적으로 치료하고 정상화하려는 어떤 그 노력들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결국은 이제 인간 중심이니까 굉장히 인도적이고 그래서 이제 광인을 같은 인간으로 대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또 인간성의 어떤 회복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많이 하는데 푸코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 시대를 광인에 대한 역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의학에 대한 역사 이런 거를 봤을 때 보통 이렇게 20세기에 그런 광금했던 광인들을 치료에 대한 어떤 대상으로 봤다라는 거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푸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보고요. 오히려 더 고차원화된 고차적인 오히려 일종의 그 뭐랄까 예속하는 방법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거기서 더 큰 권력이 작용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푸코가 보기에는 신체적 감금보다 더 가혹한 거다. 왜냐하면 이제 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된 침묵과 무시, 자기 부정 등의 이런 방법들이 오히려 환자들 스스로를 죄의식에 빠지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보통 광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의 활동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속박이 정신적 속박으로 바뀐 것일 뿐이고 외적 폭력이 내적 폭력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다라고 푸코는 오히려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게 이제 현대의 이 인간주의 에피스테메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탈현대 됐을 때 오늘날의 시대죠. 진정한 무의식의 결정적인 영향력이 커진 시대고 이제 푸코는 결국은 그 말과 사물의 그 마지막에 어떤 그 구절일 거예요. 그래서 해변의 모래 위에 그려둔 사람의 얼굴이 파도에 밀려서 사라지듯이 실제로 해변 모래 위에 우리가 어떤 얼굴을 그려도 파도가 치면 스르륵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이제 데카르트에서 비롯된 인간 개념도 이제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이제 푸코는 예측을 하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그 고고학적인 분석 그리고 책으로 봤을 때는 주로 이 광기 역사라는 책을 통해서 요 시대를 푸코가 르네상스 시대의 고전주의 시대 그리고 현대 시대로 세 개로 나눠서 이 광기 역사를 추적해 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고고학적 분석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제 푸코의 그 다음 주조는 감시와 처벌로 나와 있는데 이 감시와 통제에 대한 메커니즘을 푸코는 새로운 어떤 분석으로 이제 지식 권력에 대한 개념을 갖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시와 통제로 가보시죠. 자, 담론 생성을 가능케 한 조건을 역사적 선엄성이라고 파악한 푸코의 고고학적 분석은 구체적 제도와 다소 유리된 논의이며, 자, 어쨌든 뭐, 그러니까 담론 생성이죠.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담론, 언어. 담론 생성을 가능케 한 조건을 역사적 선엄성이라고 파악한 푸코의 고고학적 분석은, 자, 이전 시대 걸 얘기한 거죠. 60년대에. 고고학적 분석은 구체적 제도와 다소 좀 유리됐다라는 게 좀 한계가 있었어요. 아까처럼 뭐 르네상스 시대, 고전주의 시대 이렇게 분석을 했지만 거기에 뭔가 좀 더 증빙할 만한 어떤 구체적 제도와는 유리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관념론적이다라는 비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푸코는 좀 더 구체적 제도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 제도인 물질적 조건을 고려한 계보학적 연구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그전 시대의 방법론을 고고학적 분석이라고 본다면
이 물질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을 좀 더 포괄해서 더 구체성을 만들어낸 게 계보학적 연구다. 그래서 지식과 권력이 어떻게 유착되는지, 이제 권력의 문제까지 확대를 하게 되는 거죠. 권력은 구체적으로 드러나니까요, 우리 삶에. 그래서 지식과 권력이 어떻게 유착되는지를 병원과 감옥과 학교라는 그런 구체적 제도를 통해 의학적 담론, 법률적 담론, 교육적 담론을 분석해 갑니다. 즉, 지식과 권력의 유착 관계를 밝히는 거죠. 지식은 새로운 권력을 생산하고 이를 더욱 정교화하고 확산시킵니다. 결국 계보학이라는 것은 이런 지식 권력의 연계에 의해 주체가 구성되는 제도적 맥락을 일단 밝히고요. 지식 권력의 정치적 효과까지 분석하는 연구를 계보학적 연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계보학은 지식 권력의 연계에 의해 주체가 구성되는 제도적 맥락을 밝힌 다음에 그 지식 권력의 정치적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다. 그래서 그는 감시와 처벌, 푸코는 감시와 처벌을 통해 현대사회가 전면적인 감시사회임을 폭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가 발전돼 왔어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그 권력의 효과가 오늘날 이 사회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고전주의 시대에는 법은 절대군주의 권위의 표상인 만큼 처벌은 군주의 권력을 확인시키는 상징적 의식이었어요. 말 그대로 절대군주가 최고니까 보통 이 형벌이라는 것은 결국은 군주의 위대함을 오히려 더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 의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처형 현장의 죄수의 저항과 권력에 대한 멸시 그리고 잔인무도한 그런 현장은 오히려 왕권에 대한 분노와 국민의 분노와 저항의 부작용을 만들어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와 처벌 딱 몇 장만 읽어보시면 되는데 감시와 처벌 제일 처음 부분에는 그 당시에 왕을 시해하려고 했다가 처형당하는 다미엔이라는 사람의 이 신체형 장면이 굉장히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끔찍합니다. 뭐 웬만한 남자분들도 뭔가 비위가 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글로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끔찍한 당시 시대의 이 신체형과 처벌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그 당시에 그만큼 왕의 권위를 각인시키고자 하는 어떤 일종의 공포 정치이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체형이 점점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없어진 이유를 이제 푸코가 분석할 때는 오히려 그게 역설적으로 그렇게 잔인한 형벌이 오히려 더 그 권력에 대한 끔찍함 그리고 어떤 잔혹함을 보여주는 데다가 또 하나는 그럼 어차피 죽을 바에는 어차피 용서 못 받아. 뭐 여기서 내가 죄를 빈다 한들 용서될 것도 아닌 상황이라면 실제로 많은 사형수들이 되려 그런 그 왕권을 더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어떤 그런 욕설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러면 그 왕에 대한 조롱과 풍자, 욕설이 난무하는 그 처형장에서 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일종의 카타르시스도 줄 수 있죠. 그래서 권력이 더 무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력이 희화화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부작용이 있었고, 그러니까 현대에 이르러서 형벌은 이제 복수가 아닌 그냥 응분의 처벌로 바뀝니다.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서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딱 자기가 잘못한 만큼의 응분의 처벌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바꾸자라는 거죠. 이 범죄자를 교화시켜서 원래 사회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 형법이 개선되게 됩니다. 하지만 푸코는 이 현상도 역시 이전 시대보다 더욱 철저한 사회 통제의 메커니즘으로 해석을 했고요. 좋아졌다. 이제는 죄수 인권을 좀 더 생각하게 된 시대구나. 이런 게 아니라 죄수를 이제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잔인성의 어떤 실현이 아니라 죄수를 이제 교화시키고 이제 교도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긍정한 게 아니라 푸코는 그것이 역시 아까 그 고고학적 분석에서도 같은 구성이 있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더 은밀해진 거다. 이건 권력이 더욱더 은밀하게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고도의 메커니즘으로 바뀐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시대보다 더 철저히 사회 통제 메커니즘이 생긴 거고 권력 의지가 교묘하게 은폐된 거다. 개선, 진보가 아니고 계몽주의적 진보 이념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환상일 뿐이다라는 거죠. 계몽주의적 진보 이념은 환상일 뿐이다. 여기서 이제 또 사례로 등장하는 게 제레미 벤담의 원형 감옥, 즉 파놉티콘의 사례를 미셸 푸코가 다시 재활용을 하는데 이제 벤담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놉티콘이라는 원형 감옥은 결국은
거대한 여러분 감시탑이 있고 중앙에요. 그러니까 원형 감옥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반지처럼 속이 비어 있는 원형 감옥이 있어요. 크게 둘레를 치고 있는 울타리처럼 그 원형 감옥 중앙에 감시탑이 있고 이 높은 감시탑은 어둡게 처리하고 조명을요. 그리고 이 죄수들이 있는 독방은 밝게 조명을 처리를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감시탑에서 내가 감시당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죄수들 입장에서죠. 죄수들 입장에서 저 감시탑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혹은 저 감시탑에 몇 명의 교도관이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공포적이라는 거죠. 가시적인 시선의 권력보다 가시적이지 않은 이 권력의 시선이 더 무섭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내면의 감시를 하게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교도관이 돌아다니면서 나를 감시할 때는 교도관이 이제 나의 자리를 지나가면 오히려 우리 좀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좀 멋대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렇게 우리의 그 독방이 그대로 다 들여다 보이는 밝은 조명 속에 저 감시탑에 의해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감시탑을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조명이 어두우니까 보이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미셸 푸코는 그러니까 벤담이 원래는 이 파노티콘을 설계했을 때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고 그러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죄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라면 결국 그런 파노티콘의 어떤 이 시스템의 형식이 사실상 감옥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 그렇게 이미 투영되어 있다라고 이제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한 게 이제 미셸 푸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19세기에 출현했던 당시 여러 가지 교육, 군사제도, 산업 현장, 공장 같은 거고 학교 같은 거죠. 그런 것들에서 모든 영역에 결국은 작용되고 있다. 사회 전체를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었음을 폭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법률학, 의학, 정신분석학, 교육학, 심리학을 통해서 정당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지식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그래서 푸코는 밝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녔던 학교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공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감시. 그래서 내가 나를 스스로 감시하게끔 만들어서 자기 착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만든 거죠. 그래서 고전주의 시대에는 권력 행사의 표적이 그냥 딱 신체였거든요. 우리의 신체를 컨트롤하는 거였다면 현대에는 그 신체를 넘어 우리의 의식과 주관성, 정신으로 바뀌었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과 이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 출현으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감시와 처벌, 감시와 통제 이 두 번째 70년대 단계를 넘어서서 물론 이제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죠. 푸코가 이제 성의 역사라는 책을 1, 2, 3권을 쓰는데 성의 역사 1권까지는 계속 기존의 어떤 분석의 연장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성의 역사 2, 3권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어떤 계열로 본인이 전환을 하게 되는 기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6권으로 기획을 했지만 3권까지만 집필하고 푸코는 사망하게 되죠. 푸코는 사실 이제 동성연애를 했었기 때문에 푸코는 사실 이제 본인도 뒤늦게 알았죠. 에이즈에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 에이즈에 의해서 나중에 결국은 사망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빨리 죽었다. 본인의 생각보다. 네. 그래서 그는 성을 자연적 본성으로 보지 않았고요. 우리는 보통 성충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성을 되게 당연히 본능의 상징으로 보고 되게 자연적이라고 보는데 푸코 같은 경우에는 성조차도 자연적 본성이 아니다라고 봤어요. 자연적 성충동은 없다. 오히려 성에 관해 말하도록 유도하고 성에 관한 말을 확산시켜 우리의 성적 충동을 유발시키는 지식 권력에 유발시킴으로써 우리 성충동도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누구에 의해서 어떤 지식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권력의 감시 체제의 통제하에 두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보통 이것도 역시 물론 푸코의 연구 방법론은 이 역사적인 계속 그 분석을 하는 거죠. 찾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이래로 성에 관해 말하도록 유도되었다. 서구인들은 18세기 이래로 성에 관해 말하도록 유도됐던 흐름이 있었고 그래서 성행위에 관한 고백 또한 강요받았었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책을 찾아보지 않는 한 그게 어떤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또 쉽게 알기 어렵죠. 아마 여러분 근데 이제 당시에는 다들 물론 개신교 이미 교회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도 있었지만 그때는 아무래도 이 고해성사를 굉장히 많이 하던 시대니까요. 카톨릭식으로. 그러니까 그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런 개인의 어떤 이런 성생활, 성행위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내밀하게 물어봐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나의 어떤 성생활이나 어떤 성 문제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말하게끔 어떻게 보면 신부들이 유도를 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19세기 이후에는 이제는 그게 이제 교회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 성담론 자체가 확산된 거고요. 그래서 18세기 이전까지는 주로 성은 단순히 육체로서 인식되었다라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육체 있잖아요. 우리 어떤 그 신체적인 거. 성은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육체적 개념이었다라면 이제는 19세기 이후로는 성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섹슈얼에 좀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푸코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극단성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성충동이 그러면 자연적인 게 아니라고? 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사회 이런 섹슈얼리티가 넘쳐나는 오늘날 이 현대 문화를 본다라면 말 그대로 음란 잡지나 소설 그리고 사실 포르노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충동을 느끼게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그러니까 그 매개체를 보지 않았을 때는 없었던 충동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없었던 충동을 오히려 그 지금 예를 들어 방송을 듣는 여성분들 중에 뭐 음란 잡지나 뭐 그런 포르노를 보지 않은 분들은 잘 이해하실 수 없을 수 있겠지만 남성분들은 오히려 이 얘기가 이해가 될 거예요. 오히려 어렸을 때 전혀 자기가 몰랐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 사회문화적으로 친구들의 영향이나 사회적 영향에 의해서 결국은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런 포르노 음란 매체들을 통해서 아니 저런 것도 가능해? 저런 행위도 해? 라고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것들이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없었던 충동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만큼 성충동이 나름대로는 자연적 본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구성되는 거다라는 이 푸코의 문명 비판은 어느 정도 또 납득이 되기도 하다라는 거죠. 18세기 전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만 고해성사를 통해 자신의 성적 행동을 고백했다면 이후에는 그 19세기 이후겠죠. 교사와 학생, 정신과 의사와 환자, 상담자와 내담자, 부모와 자녀 등 모든 사회 영역에서 이런 고백 의식이 확산되었다고 푸코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이후 성에 관한 담론은 과학적 이제 분석의 대상이 됐고 성과학의 출현이라고 볼 수도 있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로는 이 자유연상을 통해서 자유연상은 그 자유롭게 연상되는 대로 막 대화하는 방법이죠. 자유연상법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고백할 수 없는 내용까지도 그게 무의식이죠. 고백할 수 없는 내용까지 고백하게 함으로써 성에 대한 과학의 지배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즉 성에 관한 지식 의지를 통해 권력이 행사되는 새로운 차원의 감시장치가 출현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푸코는 그렇죠. 프로이트나 어떤 정신분석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나중에 보면 여러분 들레즈도요. 앙티오이디푸스라고 해서 들레즈와 가타리가 앙티오이디푸스라는 책을 통해서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정신분석에 대한 비판도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욕망이 억압적인 방식으로 아니라 욕망 자체를 굉장히 오히려 우리는 표출해야 되고 발현해야 되는 개념으로 사실 들레즈는 다르게 재해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다음 편에서 보면 되고요. 자, 푸코를 계속 넘어가시면 푸코는 자신의 이론에서 불연속성을 해서 강조했다라고 아까 우리가 주구장창 얘기했잖아요. 에피스테메가 그래서 나온 거죠. 불연속성. 근데 이게 또 예외를 둬요. 성의 역사에서는 예외다. 왜냐하면 19세기에 집중된 성에 대한 지식 권력이 18세기의 고백의식의 제도화가 기원이 된 거, 아까 그 일부러 그 얘기를 했잖아요. 18세기의 성 담론이 19세기에 어떻게 더 완화되고 더 확산되는지를 보여준 것처럼 이 전시대가 이 후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만큼은 시대적인 불연속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세 고해 성사가 18세기의 고백의식을 만들어내고 18세기의 고백의식이 19세기에 집중된 성에 대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어떤 지식 권력을 만들어냈다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대별 에피스테메라고 안 보고요. 용어를 바꿔야겠죠. 그래서 언어와 비언어, 담론과 비담론적인 제도 및 행정 조치들로 이루어진 복합체로서의 성장치, 성장치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성장치에 체현된 지식 권력의 연계를 통해 성적 주체가 결국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윤리적 삶의 구조화. 자, 여기 푸코는 이제 중기까지 주체는 담론적 실천이나 권력 장치에 의해 구성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능적인 주체가 되는 거죠.
성의 역사 1권 이후 8년 만에 2권 쾌락의 활용과 3권 자아의 배려라는 이제 자율적 주체를 등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의 역사 1권까지가 푸코의 중기고요. 성의 역사 2권, 3권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푸코의 말기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율적 주체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제 푸코 정도가 되면 이제 20세기의 이제 철학자다 보니까 보통 20세기를 탈근대적인 어떤 현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약간 좀 합리적이고 자명하고 그래서 이런 근대적인 어떤 이 철학 자체를 비판하는 결국은 이제 주체의 죽음까지 선언하게 되는 어떤 현대 철학적 흐름으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철학자들은 어떤 대안이 없다. 그저 비판만 할 뿐이지 어떤 구체적이고 자명한 대안이 없다라고 하고 이제 주체에 대한 죽음을 선언했다고 표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푸코를 통해서 아니다. 푸코가 아무것도 안 하고 비판만 한 게 아니라 푸코도 나름 말년에는 본인의 어떤 이 대안을 제기했다라고도 반박을 하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자율적 주체겠죠.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푸코가 이 자율적 주체를 얘기하는 순간 뭔가 그 푸코를 처음 알았을 때 어떤 그 매력이 있거든요. 1권과 2권을 그러니까 1권이 전기와 중기를 통해서 받았던 그 푸코에 대한 어떤 매력 학문적 매력이 이 3부의 자율적 주체라는 말을 듣자마자 뚝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푸코가 아니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얘기들이긴 하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비판했던 그 주체와 뭐가 다른가에 대한 이제 좀 애매함도 생기는 거고요. 이전에는 그래서 반인간주의를 중점으로 주장해왔던 만큼 자율적 주체가 중심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상의 흐름의 단절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푸코 입장에서는 자신의 연구 목표는 항상 문화적 삶을 통해 개인이 주체로 구성되는 양식의 역사였다라고 밝힘으로써 이건 단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정경각 교수님이 보더라도 이건 쉽게 설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기존에는 중기 때까지는 구성되는 수동적 주체였고 정작 후기에는 구성하는 주체인 자율적 주체가 되는 거니까 엄연히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여하튼 이제 푸코는 이 두 권의 후기 저작을 통해서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자율적 주체로 구성하는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율적 주체라고 했는데 대체 이건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 거냐? 결국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론을 쓰게 되는데 첫째는 일단은 윤리의 본질, 윤리의 실체는 무엇이고 둘째, 도덕적 의무의식의 원천은 또 무엇이며 셋째, 윤리적 주체가 되기 위해 자신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넷째, 자아 형상을 위해 궁극적으로 그럼 성취하려는 존재 양식은 대체 뭐냐? 대체 뭐가 되려는 거냐? 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이 분석을 통해서 자율적 주체가 되기 위한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더 설명해 보면 실제로 저도 이거 처음 읽었을 때 무슨 말인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느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첫째 다시 보시면 중요한 건 이제 미셸 푸코가 나름대로 이제 그 자율적 주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상적 모델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리스로 잡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삶으로 잡았는데 자, 그리스인들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 같은 경우도 제약시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들은 성적 쾌락과 욕망을 억압하는 것보다 누가요? 그리스인들이요. 그리스 때는 성적 쾌락과 욕망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 절제를 통해서 쾌락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 윤리의 본질이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요소예요. 첫 번째가 윤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푸코는 그리스인들을 통해서 윤리의 본질은 억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적 쾌락과 욕망을 억압하지 않고 자율적인 절제의 방법으로 쾌락 자체를 죽이지 않고도 우리가 응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인들의 이런 윤리와 대비되는 게 기독교 윤리거든요. 기독교의 윤리는 욕망의 억압을 중시했고 칸트 역시도 칸트의 도덕 철학에서도 어떤 그 의도성을 중시했잖아요. 행위 동기를요. 그래서 의도를 윤리의 본질로 보았다는 점에서 그리스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즉 그리스는 쾌락의 단절이 아닌 다이어트로 인식하고 다이어트 여기서 조절을 얘기하는 거죠. 식이요법처럼 쾌락이라는 건 조절을 해야 된다. 능동적인 자기절제와 중용을 중시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자, 두 번째는 근데 윤리적 삶을 구조화하는 예속의 양식이 있는데 그리스인들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봤냐면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야말로 도덕적 의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 의무라는 건 뭐냐? 우리 윤리적 삶을 구조화하는 예속의 양식이라는 게 그리스인들에게는 삶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신의 섭리를 실현하는 것이고
칸트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도덕률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우리 예속된다고 본 거거든요. 윤리적 삶이라는 건 기독교는 신의 섭리에 예속되는 거고, 칸트는 어떤 그 정언 명령이죠. 도덕률 때문에 따라야만 한다고 봤다라면 그리스인들은 어디에 예속된다? 우리는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게 바로 도덕적 의무야. 그 의무에 우리는 예속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푸코는 그리스인들의 태도를 실존의 미학이고 삶의 미학이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실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무조건 억압해서는 안 되고 중용의 미덕을 살려야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을 적절히 통제해서 자제하는 자율적 삶을 중시하는 거라는 거죠. 네 번째,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유형의 존재가 되기를 추구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인들은 쾌락을 절제 있게 활용해서 스스로를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고양시키고자 했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들이 되고자 하는 것, 우리가 되고자 해야 되는 목표의식은 그리스인들처럼 쾌락을 절제 있게 활용하여 스스로를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가 돼야 된다. 이걸로 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 보다 보면 나중에 아까 저기 자유를 강조했던 사르트르와는 또 어떻게 차이가 있지? 사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율적 주체를 얘기하고 있는 이 푸코의 주장은 그동안 그가 비판했던 모든 어떤 개념들과 그렇게 딱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느낌은 분명히 듭니다. 자, 그리스적 쾌락과 윤리, 결국 그리스인들은 첫째 자발성과 자율성을 윤리의 본질로 보았고요. 둘째, 윤리적 의무를 느끼는 이유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함이라고 했고요. 셋째는 그 실천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억압보다는 중용의 미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고, 넷째, 자신을 자유인으로 고양시키는 게 목적이었다고 본 거죠. 푸코는 그리스를 이상향으로 두고 기독교의 금욕주의적 윤리와 대비시키고자 한 거죠. 물론 로마 시대로 이동하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니까요. 그리스에서 로마 시대로 이동하면서 예속의 양식 및 구체적인 자아 형성 활동과 궁극적인 목적도 변화를 겪기는 한다. 로마 시대는 부부생활 외에 성적 쾌락은 허용되지 않았고 엄격한 율법의 금지까지는 아니었어도 자제력을 통한 자아의 배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이미 그리스보다는 덜 자유로워지죠. 그렇다고 또 기독교처럼 완전 억압적이진 않고요. 의무의식도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도덕률을 따라야 된다는 생각의 변화가 생겼고, 스토아 철학자들의 금욕주의처럼 금욕적 성향도 강해졌다. 즉 궁극적인 목적도 자유인이 아니라 합리적 존재로 바뀌고 있었던 게 이제 로마 시대의 어떤 변화라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이제 기독교가 등장을 하죠. 로마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강력한 기독교의 율법의 국가가 생기는데, 도덕률에 의해 주체적 자기규율을 미덕으로 했던 고대 도덕률은 이제 무력해졌고 윤리와 쾌락은 단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때까지는 이 인간의 욕망과 쾌락이 윤리와 함께 갈 수 있었다면, 이제 기독교의 시대로 오면서 윤리와 쾌락은 단절이 되고,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건 뭔가 잘못되고 죄인 거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성적 욕망의 근저를 윤리의 본질로 보는 기독교, 의무감의 이유는 신의 섭리이고, 고백과 자기 반성, 자기 해부를 통한 금욕적 실천의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었고요. 궁극적 목적은 영혼의 순결과 영생으로 봤다. 이렇게 변화를 겪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의 네 가지 요건과 로마의 요건, 그리고 이제 기독교였던 그 변화의 네 가지 요건을 다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를 윤리적 주체로 구성하는 양식, 이거를 자아의 기술이라고 푸코는 불렀고요. 그리스는 구성하는 주체이자 기독교는 구성되는 주체라고 해서 결국은 그리스의 구성하는 주체를 꿈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는 이제 기독교인인데, 물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도 일종의 지식 권력이 된 건 맞아요. 그 시대, 중세라는 시대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지만, 사실 기독교의 본래 교리 자체는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억압만 하는 교리는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성적 욕망도 그렇고요. 다만 어쨌든 그 신적인 어떤 사랑에 대한 것을 본받는 방식이 기독교의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죠. 아무래도 성적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푸코가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 동성애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더 그렇게 자유롭고 다양한 어떤 사랑의 양식과는 분명히 다른 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어쨌든 그 욕망이라는 게 무조건 억압하고 무조건 쾌락을 억압하는 방식은 절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신도 인간 피조물이 행복하길 바란다라는 점에서는 사실상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그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이 가능하지만, 또 기독교를
또 옹호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푸코의 기독교 비판은 과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푸코의 세상은 고고학적 단계를 거쳐서, 즉 지식이 담론적으로 구성되는 구조적 원리를 살펴봤죠. 그래서 광기 역사를 본 거고, 계보학적 단계를 통해서 감시와 처벌이 어떻게 이제 감시와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식과 권력의 긴밀한 유착 관계를 통해서 분석을 했고요. 마지막 윤리적 단계는 개인이 자신을 윤리적 주체로 구성하는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였다. 결국은 그가 윤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를 자율적 주체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푸코는 그리스 남자들이 소년과의 동성 연애를 즐겼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윤리적 주체의 구성 문제로 삼았다는 데 특이점이 있다. 사실 특이하긴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윤리적 주체가 누구일까, 무엇일까를 봤을 때 오히려 동성연애를 했었던 그리스의 남자들을 모델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코는 어떤 그런 파격을 좀 나름대로 역발상으로 자신의 이론으로 활용할 줄 알았던 또 센스가 있었던 셈입니다. 광기 역사도 그렇고 감시와 처벌도 그렇고 다 모든 이 장면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굉장히 또 특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처럼 차이와 불연속적 단절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의 계보학적 전략은 이질적 과거를 재구성해서 현재의 문화적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현대인들에게 비판적 안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큰 의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정상과 비정상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오고, 그죠? 그리고 마치 법률적 판단, 학교의 교칙, 그죠? 그리고 산업 현장에 있어서 어떤 공장의 어떤 규칙들, 이런 것들이, 이런 관계성들이 마치 우리는 당연하다고 봤지만, 푸코의 어떤 이 분석을 통해서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 결국은 그 시대의 담론에 따라, 또 시대의 에피스템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구성될 수 있는 진리라는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가능성들을 충분히 사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푸코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딱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자, 그래서 또 푸코에 대한 또 부족한 부분들은 저도 요즘 그 감시와 처벌을 좀 세분화해서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라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심플하게 읽고 있는, 그래서 심플하게 강의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푸코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추후에 이런 또 책별로도 한번 분석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또 추후에 또 철학과 굴뚝 청소부에서도 푸코를 다시 한번 만날 테니까요. 그때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다음은 마지막 편입니다. 욕망 특집 마지막 편 들레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